자, 봅시다. 생태계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생태계하고 뭐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기능 또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뒷장에 보면 또 뒷장에 보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이 있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어. 한번 보자. 생태계와 개체군. 자, 생태계와 개체군에서 생태계의 구성을 보자. 그렇게 여기는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어려운 단어는 조금 있어. 하나, 방역부 나올 때 거기가 밀집도 그런 거 나올 때 피도 빈도 나올 때가 좀 어려워. 그거 말고는 그래도 대체로 무난한 편이야. 그럼 보자. 생태계를 보자. 생태계 구성에서 첫 번째 이제 개체. 우리가 개체 배우고 뭐 배우냐? 개체군. 그 다음 군집. 그 다음 생태계를 배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나올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있어. 개체군의 생장, 생존 곡선이 있는데 이거는 꼭 시험 나와. 이거는 시험 나와갖고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구분해야 돼. 즉, 봐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이거하고 또, 제일 어려운 거. 방영구의, 법을 이용한 식물 군집조사. 이게 제일 어려워. 얘는 계산 문제야. 얘가 계산 문제야. 얘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모른다. 시험 나와서. 그럼 보자. 자, 봐라. 첫 번째, 개체가 있어. 개체는 너희들 하나하나가 개체야. 사람이라는 개체군의 개체. 자, 개체는 뭐냐? 생존에 필요한 구조적 특징을 가진, 기능적 특징을 가진 하나의 생물체를 뭐라 그래요? 봐봐. 생존에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개체라고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균도 개체야. 생명체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개체가 안 되지. 근데 세균은 개체가 되지. 왜?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개체고 코끼리도 개체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개체군이 있어.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군이야. 그러니까 사슴이 숲에 있어. 사슴 여러 마리가 뭐예요? 개체군인 거야. 사슴 하나는 개체군. 이거야. 그래서 하나의 개체군을 한 종으로 구성돼. 한 종류는 사슴만으로 구성돼. 그 다음 이제 군집이 있어. 군집은 뭐냐? 또 얘도 일정한 지역이야. 지역에 모여 사는 여러 개의 개체군들.
이들의 집합. 아, 둘 다 일정한 지역이고, 근데 같은 종의 개체 무리는 개체군이고,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의 개체군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군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숲에 사슴만 무리만 사는 게 아니라 뭐 호랑이 무리, 뭐 늑대 무리, 여우 무리, 뭐 토끼 무리 이렇게 해서 다 합한 걸 뭐라고 해요? 군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보자 이제 생태계를 보자. 여기서는 생물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생태계라고 해요. 생태계는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야. 누구야? 생물하고 주위 환경이 다른 생물과, 즉 생태계는 크게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로 되어 있어.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정해져.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는 환경이야.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은 거. 이해됐어? 이렇게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해. 즉, 개체가 모여가지고 뭐가 돼? 개체군이 돼.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돼.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가 돼. 원미를 보면, 즉 봐라.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사람 무리가 있고, 토끼풀이 있어. 그리고 개구리가 있어. 이것들은 각각 개체면서 이제 사람 무리가 있지. 개체군이야. 그리고 얘들이 다 모이면 뭐라고? 얘를 군집이라고. 여기다가 생물 요소에다가 또 뭘 포함시켜야지? 비생물 요소인 환경을 포함시키면 생태계가 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있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뭐 있냐?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 하고 이거는 뭐야?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생물적 요인이야. 이게 생명체가 생물적 요인이야. 즉 여기서 생산자는 뭐야? 자, 스스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거야. 광합성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물로서 뭐가 있어? 녹색 식물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다. 플랑크톤 포함시킨다. 생산자에. 생산자는 뭐라고? 직접 본인 자체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하고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독립영양식 생물이라고 해. 지가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녹색 식물하고 뭐 했다? 광합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 그리고 소비자는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유기물을 얻는 생물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동물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다. 그래갖고 초식동물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 육식동물이 있어. 그러면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야. 그리고 육식동물은 2차, 3차 소비자야. 이해됐어? 그리고 분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해자의 역할은 뭐야?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들어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야. 뭐라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야. 하고 외워놔라. 새곰보, 세균, 곰팡이, 버섯이 있어. 새곰보야. 새곰보야. 세균, 곰팡이, 버섯이 있어. 그리고 이게 생물적 요소, 생명체고. 그 다음 이제 비생물 요소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 요소야. 뭐 있어? 빛, 온도, 공기, 물, 토양이 있다. 토양 등등 무기염류도 포함된다. 무기물도 포함된다. 환경에. 이해됐지? 이랬을 때 첫 번째, 야, 비생물이 생물적 영양한테 영향을 주지. 그러면 이걸 작용이라고. 그리고 생물이 다시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지. 이게 아니잖아. 세 번째, 야, 생산자, 소비자, 생물, 개체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이걸 상호작용입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요새는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 자, 첫 번째, 비생물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 뭐가 있을까, 얘가? 야, 일조량이 감소했더니, 햇빛이 감소했더니, 광합 성량이 줄어. 그러면 환경이, 빛의 세기가 뭐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별하는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1번 작용이야. 근데 2번에는 봐라. 식물이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를 증가시켜. 그러면 봐봐. 식물이 대기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지. 그리고 지렁이가 땅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켜. 지렁이가 토양한테 영향을 주니까 2번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3번에는 3번에는 자라나야 돼. 이게 아까 치면 말한 이거. 개체 분내의 상호작용과 개체 분 간의 상호작용. 봐봐. 개체 분 내의 상호작용은 뭐 있냐면 같은 무리에서 상호작용. 텃세, 순위제, 리더제, 그 다음 사회생활, 가족생활이 있어. 이것들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야.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지그들끼리 영향을 주는 거야. 텃세를 부리잖아. 우리 사람이 텃세를 부리잖아. 그리고 기러기는 기러기가 아니라 뿔양 같은 경우는 닭 같은 경우는 뭐를 싸워. 그래갖고 순위를 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러기는 대장 빼고는 다 평등한 존재야. 리더만 있어. 리더가 이쪽 길로 가. 그러면 지들이 나간단 말이야. 같이. 이게 리더죠.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것도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근데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냐? 종간경쟁. 다른 종끼리, 다른 개체군 간 싸우는 거야. 먹이를 두고, 먹이하고 서식지를 두고. 분석. 다른 개체종끼리 서로 간에 따로 사는 거야. 분석. 포식과 피식.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구조. 공생, 기생이 있단 말이야. 이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게 시험 문제다. 좀 이따 나올. 이해됐지?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하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보자. 개체군을 보자. 이제 개체군이 있어. 보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지금 260페이지는 했다. 그리고 261페이지도 했다. 야, 밑에 한번 풀어봐. 261페이지 한번. 빨리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보자. 그러면 거기는 봐봐. 거기는 261페이지에 개체군, 군집, 3번에 소비자, 비생물적 요소, 그 다음 1번은 기억, 이응, 소비자는 시옷, 지읒, 분해자는 미음, 미읒, 생물적 요인은 비생물적 요인은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 2번에 기억, 2번에 니은, 3번에 디귿, 3번에 X0, X, X, X. 그치? 그 다음 보자. 자, 이걸 좀 봐야 돼. 여기 보면, 자, 자, 우리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자, 보자. 빛은, 자, 이걸 학교에서 배울까?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배우긴 배워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여기 262페이지니까 여기 봐라. 자, 빛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세 가지가 줘. 빛이, 첫 번째 빛이 영향을 주는데 빛이 세 가지가 준단 말이야. 빛의 세기가 있어. 빛의 세기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 빛의 파장도 있고, 영향을 주는 게, 그 다음 뭐 또 있어? 일조 시간도 있단 말이야. 세 개의 영향입니다. 빛은 빛의 파장도 있고, 시험에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 또 뭐 또 영향을 준다? 일조 시간도 영향을 준다. 근데 야, 우리가 식물 중에 빛의 양에 따라 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뭐라고 해요? 양지식물. 빛이 적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자. 이때 야, 무조건 빛의 세기가 세면 광합 성량이 비례하냐? 광합 성량이 비례하니? 아니야. 아니야. 어느 정도는 비례한단 말이야. 첫 번째 봐봐. 이제 빛의 세기하고 광합 성량이 있어.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구나. 얘가 광합 성량이고 얘가 빛의 세기다. 이게 뭐다? 양지식물이야. 빛이 센 데에서 잘 자라면 양지식물이야. 이게 뭐야? 음지식물. 얘는 낮으로 봐. 얘는 밤으로 봐. 야, 낮에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해. 밤에는 뭐만 하냐? 호흡만 하지. 그러면 이때는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호흡량보다 CO2가 흡수가 돼. 근데 얘는 호흡만 하니까 CO2가 방출이 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봐봐. 빛의 세기가 세지지.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 증가해. 그러나 일정 빛의 세기가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 안 해. 이걸 뭐라고 해? 많이 무겼다. 그만 무게가 포화가 됐다. 빛이 광포화점이에요. 광포화점을 넘어선 순간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져도 광합성량이 증가 안 해.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 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같아질 때 이걸 뭐라고 해? 보상점이라고 해. 보상점이라고 해. 뭐라고 하고? 보상점이라고. 자, 봐봐. 그러면 보상점은 하루에 2번 있다.
해 뜰 때하고 해질 때 두 번 있어. 근데 만약에 빛의 세기가 보상점 이하야. 이 새끼는 처먹는 게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생존이 안 돼. 딱 보상점이지. 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같아. 먹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 생존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생장은 안 돼. 근데 보상점보다 높지. 그러면 광합성량이 처먹는 게 쓰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생존도 가능하고 생장도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자 봐라. 음지식물보다 보상점도 누가 높아? 양지식물이. 광포화점도 양지식물이 높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순광합성량. 야, 호흡량을 뺐더니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뺐더니 순수하게 광합성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는 뭐야? 호흡량이야.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뭐다? 얘가 총광합성량. 이게 되는 거야? 야, 여기서는 뭐야? 낮에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같이.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호흡을 뺀 거야. 그래갖고 순광합성량이라고 해요. 밑에는 호흡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호흡량이에요. 그래갖고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합하면 뭐가 된다? 총광합성량. 이해됐지? 빛의 세기가 영향을 미친 거 봤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빛의 세기가 입의 단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 야, 광합성을 하는 게 식물에서 어디 있니? 엽록체란 말이야. 광합성 장소가 엽록체. 이 엽록체가 있는 조직들이 있어. 뭐 있어? 세 개밖에 없어. 입에 뭐야? 울타리 조직.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울타리 조직. 그 다음 해면 조직. 그 다음 책상 조직. 책상 조직입니다. 공변세포가 있어. 근데 엽록체는 얘들이 울타리 조직이 뭐냐면 입에 있는 책상 다리처럼 되겠다 했죠. 빽빽이 있어. 그리고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 있어. 그리고 이 공변세포는 입 뒷면에서 기공을 만드는 입술 모양의 세포야. 근데 여기에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빛을 많이 받지,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졸라 많아. 그래서 입이 두꺼워져. 두꺼워져. 근데 빛이 적게 들어오지.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입이 얇아져. 그리고 퍼져. 왜?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이 센 곳에서는 양엽이라고 해. 그 잎살이. 갖고 두꺼워. 왜? 울타리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근데 빛이 약한 곳은 음엽이라고 해. 잎을. 왜? 울타리 조직이 없어가지고 얇아. 그러지만 표면적은 넓힌다. 입이 넓어. 왜?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해됐어? 빛의 세기에 따라 입의 단면 구조가 바뀐다. 양엽은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많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입이 두껍고, 음엽은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에 입이 넓고 얇다. 이해됐지? 넓고 얇은 입이 빛에 받는 양과 빛의 투과율이 높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아.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야, 자, 같은 물에서는 V는 F란 말이야. 뭐가 일정? 같은 물에서는 속력 일정. 진동수하고 파장은 바로 돼. 선생님 말했지. 에너지하고 관련된 놈은 뭐다? 진동수야. 파장은 바로 돼. 그러면 야, 파란색 빛은 어떻다? 파란색은 에너지가 많아. 진동수가. 그렇지만 파장은 짧아. 진동수가 크면 어떻다 얘들아?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으면 투과력이 좋아. 보다 보니까 깊이 끓어. 그러니까 파란색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아서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그럼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어. 그러니까 투과력이 안 좋으니까 얕은 곳만 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파란색 해조류가 깊이 살겠네? 야, 색은 봐라. 야, 색을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봐라 얘들아. 빨간색을 내려면 빨주노초 파란도 중에 뭐는 없어.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잘 흡수하려면 누구야? 빨간색 놈이 파란색을 잘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홍조류가 제일 밑에 살아. 그 다음 갈조류. 녹조류가 뭐냐?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한다. 그 다음이니까 녹조류는 제일 위에 사는 거야. 봐. 빛의 파장에 따라 뭐가? 투과력이 틀리지.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리고 투과력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도 달라버려.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파란색 빛은 파란색을 반사해서 파란색으로 보이고 나머지 빛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파란색 빛을 잘 흡수하는 놈이 제일 깊이 살아. 그러니까 홍조류가 파란색 빛을 잘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깊이 살고, 녹조류는 뭘 잘 흡수해?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해. 그러니까 제일 얕은 곳에 살지. 갈조류는 중간에 살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빛의 파장에 따라 바닷물에 소지가는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파장이 긴 적색광은 바다 얕은 곳만 투과한다. 바다 얕은 곳에서는 광합성은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는 광합성의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일조 시간에 따라 식물의 개화 시기도 이제 세 번째 영향을 주는 놈이 빛의 세기는 할 일도 많다. 이제 일조 시간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일조 시간은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일조 시간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식이나 개화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세 번째 빛이 영향을 주는 거. 일조 시간에 따라 식물의 개화 또는 시기 또는 생물의 생식 시기가 달라진다. 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빛이. 봐봐. 그래가지고 식물의 개화 시기, 꽃이 피는 시기는 봐봐. 야, 인계 시간이 낮이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어. 그러면 12시간이 넘으면 이거는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장일식물은 12시간이 넘을 때 개화를 해. 단일식물은 개화를 안 해. 근데 일조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는데 개화를 하지. 그러면 얘는 단일식물이야. 장일식물은 12시간 이하에서는 개화를 안 해.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제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로서 보리, 두꽃, 양배추, 시금치가 있다. 근데 단일 식물은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로 국화, 독고마리, 코스모스가 있다. 근데 야, 찰나 있잖아. 여기다가 야, 단일 식물에다가 빛을 비춰버린다. 그러면 꽃이 핀다 안 핀다? 계약 안 되고. 계약 안 되고. 밤의 시기 빛을 비춰주면 짝하니까 빛을 비춰주고 계약 안 되고. 이해됐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보자. 이제 동물의 생식 시기는 일조 시간이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의 분비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꾀꼬리나 닭은, 새들은 일조 시간 길어지는 봄에 알을 낳고,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한다. 이해됐지? 일조 시간이라면 하루에 햇빛이 지표면에 내리는 시간이야. 근데 봐라, 밑에 봐봐. 임계 시간이 있어.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를 말하며 장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시간보다 임계 시간보다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개화가 촉진되고, 단일식물은 임계 시간보다 밤의 길이가 암기가 길어지면 개화가 촉진된다. 야, 장일식물은 임계 시간보다 암기가 짧아져야지 개화가 일어나는 거야. 개화가 촉진되는 거야. 근데 단일식물은 임계 시간보다 누가 더 길어야 돼? 암기가 더 길어야지 밤이 더 길어야지 개화가 촉진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도가 영향을 준다. 온도가 영향을 준다. 온도가 영향을 주는데, 온도는 봐라. 자, 우리가 크게 동물을 뭘로 구분하냐면, 그냥 뭐가 있어? 정원동물하고 변온동물 있어. 포유류, 어류는 뭐다? 조류, 포유류, 어류는 정원동물. 밖에 온도가 변해도 우리 몸을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단 말이야. 이게 정원동물이야. 그러나 파충류라든지 양서류는 어떻게 돼? 야, 밖에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왜 겨울잠을 자냐? 야, 겨울 되면 온도가, 몸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겨울잠, 따뜻한 거 갖고 겨울잠을 자는 거야, 땅 속에서. 근데 야, 포유류인 곰은 왜 겨울잠을 잘까? 야, 겨울 되면 얘들이 먹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세이브하려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틀려. 겨울잠이 정원동물하고 변온동물하고 원인이 틀리다. 이유가 틀리다. 이해됐지? 그리고 개구리나 뱀은, 양서류나 파충류는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따뜻한 거 갖고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와 장소로 이동하고,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열이 몸의 말단부가 작아. 그리고 뚱뚱해. 왜? 피하 지방에다가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절연체인 지방을 많이 쌓는다. 그래갖고 열을 덜 뺏겨. 그러니까 몸의 말단부가 적고 뚱뚱해.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여우는 어떻게 돼? 홀쭉하고 말단부가 커. 왜? 열 방출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적응이야. 온도에 적응하는 거야. 그럼 몸의 형태나 기능을 바꾸는 거야. 이해됐어? 생물이?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의 말등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왜?
몸의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가 작아 열 방출량을 줄여서 체온을 갖다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키가 작고 몸집이 크다. 그리고 계절형은 또 뭐가 있냐?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나 형태, 색이 달라진다. 호랑나비는 봄형보다는 여름에 크기가 크고 크기가 작고 색이 연하다. 그리고 식물은 봐라. 식물은 어떻게 돼? 온대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활엽수는 잎이 평평하고 넓은 나무는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려 낙엽이 진다. 라고 에너지를 줄인다. 열 방출량을 줄이는 거야. 근데 가을 말이나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는 싹이 튼 후 추운 겨울을 지내야 봄에 개화하고 결실을 맺는다. 뭐냐면 겨울철에는 낮의 온도가 꽃눈의 형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봄에 파종하면 생장하고 개화하고 결실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봄에 수확한다. 그리고 물은 봐라. 야, 좀 쉬어. 좀 쉬어. 자, 이제 환경 중에 물이 있다. 물은 우리 몸의 80% 이상이야. 그러다 보니 물 빠져나가면 우리는 다 탈수증으로 죽어. 그만큼 물이 중요해. 그래서 곤충은 몸의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고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몸의 표면에 비닐이 덮여 있다. 그리고 조류나 파충류는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있어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그리고 건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하거나 저수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뭘로 변했어? 가시로 변하고, 그러니까 물의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수 조직이 있어. 그래갖고 물을 저장한다. 그리고 선인장이나 바오바브 나무 있지. 저기 바오바브 나무 엄청 큰 거 알지? 저 어디 있냐? 인도양에 어디 있냐? 바오바브 나무가 어디지? 스리랑카냐? 인도양에 있는 데가 무슨 섬이냐? 있어. 거기는 바오바브 나무가 진짜 커. 근데 그거 바오바브 나무 있잖아. 먹을 수도 있대. 엄청나게. 얘는 물도 저장하고 막 많이. 그리고 중생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의 육상식물이다. 습생식물은 일반적으로 뿌리가 중생식물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지. 그리고 갈대 부들이 있고, 수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몸이 유연하고 통기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위에 뜰 수 있다. 그리고 불에옥장, 물샘이 있다. 그리고 공기도 영향을 준다. 공기하고 생물은 봐라.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다는 저기 네팔에 사는 사람들은 네팔이 그런다면서 우리나라 오는데 한 달에 배우는 비용만 200만 원이 든대. 갖고 전부 다 그 친척들이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대준대. 그리고 이 사람이 벌면 10년치 벌 걸 갖다가 한 번에 번대. 갖고 우리나라 와갖고 일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몇 년만 일하면 이제 다 떡떡거리고 사는 거야, 거기가. 근데 네팔은 고산병에 걸려. 우리 평상시에 사람들이. 근데 네팔 사람들은 해발 4,000m 이상에도 문제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은 우리 평지에 사는 사람들과 적혈구수가 많아. 그러면 그 공기를, 산소를 많이 포함할 수 있어. 이렇게 적응한 거야. 그리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지대인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폐의 표면적이 넓어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이용되어 호흡과 광합성은 공기의 조성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토양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며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생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지렁이나 두더지는 토양의 땅속을 파헤치며 이동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그리고 버섯, 세균은 토양 속에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 속에 무기물을 증가시키고 분해자잖아. 그리고 식물의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넘겨. 여기서부터 잘 들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시험 문제 어려운 거 나온다. 어? 잘 봐야 돼 여기는. 자 봅시다. 이제 개체군의 특성이야. 개체군은 같은 종의 무리들이 모인 게 개체군이야. 아니? 개체군의 특성을 본다. 개체군의 특성을 봐라. 일정 지역에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그래. 그러면 개체군의 특성은 봐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개체군의 밀도가 있다. 밀도란 건 뭐야? 얼마나 빽빽이 있는가야. 이게 아까 심에 밀한 정도면 틀려. 얼마나 빽빽이 있는가야. 자, 일정 지역의 일정 공간에 서시간은 개체군의 수야. 개체군의 개체수야. 자, 그러다 보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나오냐? 밀도란 건 원래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개체군이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이야. 면적분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야. 즉 뭐야? 일정 공간에 얼마만큼 개체수가 모여 있느냐. 이게 개체군의 밀도야. 면적분의 개체수야. 얼마나 빽빽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야. 이익과 첫 번째 봐봐. 개체군에 영향을 주는 놈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새로 이사 온 놈이 많아. 이입하고 태어난 놈이 많아. 출생이 많지. 이입이란 건 유입되는 거야. 응?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이익과 출생이 많아. 개체군의 밀도는 커지겠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정 공간. 근데 이출은 빠져나가는 거야. 유출되는 거야. 유출이나 사망이 많으면 개체군의 밀도는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야. 근데 이사 오거나 태어난 놈이 많아. 그러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커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사 가는 놈이라든지 사망자가 많아.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줄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다. 개체군의 생장곡선. 개체군의 생장곡선은 시험 문제야. 이거는 시험 문제야. 이거는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모르면 말을 해야 돼. 자, 봐봐. Y축이 개체수야. X축이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아무리 새끼를 많이 낳아도 자, 이게 생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게 뭐야?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해. 환경이 야 서식지나 먹이, 배우자가 적어. 그러면 생장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뺏기 환경이 수용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제 생장 곡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무슨 자형이야? 이렇게 S자형을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 이 생장 곡선이 환경 수용 능력을 넘을 수가 없어. 실제로. 왜? 공간이라든지 먹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야? 야,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론적 생장 곡선이야. 이론적으로는 이만큼 생겨날 수 있어. 즉 봐. 첫 번째, 실제 생장 곡선을 봐라. 실제 생장 곡선은 봐라. 뭐가 돼? 자원이 제한이 있어. 환경 제한이 있단 말이야. 환경 제한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환경 제한, 즉 먹이라든지 먹이도 부족해. 먹이도 부족해. 서식 공간도 부족해. 그리고 그러함에 또 못도 증가해. 개체수가 늘어나죠. 노폐물도 증가해. 이것들이 다 뭐다? 환경저항인 거야. 환경저항인 거야. 다 환경저항에 포함되는 거야. 개체수가 늘어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저항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곡선이 가파르다가 이제 환경 저항에 갇히면 이제 생장 곡선이 이제 완만해집니다. 이해됐지? 즉 A가 뭐가 있냐? 먹이 부족. 그리고 안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밖에 증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개체수를 그때의 개체수를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값인데 이게 실제 생장 곡선이야. 환경 저항을 받으니까. 근데 이론적 생장 곡선은 봐라. 야, 얘는 실제 생장 곡선은 무슨 자형이라고 해? 얘들아, S자형이라고 해. 근데 이론적 생장 곡선은 뭐라고 해? J자형이라고 해. 그럼 보자. 이때 자, 뭐냐면 자원의 제한이 없어. 즉 환경 저항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먹이라든지 서식지가 제한이 없어. 환경 저항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증가.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만약 어항 속에 물고기를 2마리를 넣고 자원 제한이 없어. 이 안에 먹이도 충분하고 공간도 충분하고 있다면 야 2마리가 이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4마리, 8마리, 16마리 뭐 2의 X승 그래프처럼 지수함수형처럼 나타나. 이게 뭐야? 환경 저항이 없는 거야. 먹이라든지 서식지에 제한이 없는 거야.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2의 n승만큼 늘어나고. 이해됐어? 근데 이제 어차피 자 봐봐. 봐라. 자 실제로는 제한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뭐냐 얘들아. 이만큼 차이가 뭐가 될까? 이만큼의 실제 생장곡선과 이론적 생장곡선의 차이점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차이는 나타나게 하는 거는 이만큼의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저항이야. 환경 저항이 차이를 만든단 말이야. 자, 이해됐냐?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은 뭐냐? 우리가 환경 저항은 뭐냐? 야, 환경 저항은 뭐야? 개체군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야. 요인으로서 자,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은 증가한다. 하고 얘가 뭐 있어? 먹이 부족, 서식 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천적과 질병이 있어. 이것들이 개체수의 증가를 갖다가 무한히 막는 거야. 무한하게 증가하는 걸 막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이 되는 거야. 이론적 생장 곡선은 이런 환경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이 시간을 T1이라고 하자. 이때 이 시간을 여기를 T2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환경저항은 누가 크니? 환경저항은 누가? T1하고 T2 중에 누가 커? 당연히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커? T2가 크지. 왜? T2가 개체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환경저항이 큰다겠잖아. 근데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어떻다고 했어? 환경저항은 어떻다? 증가한단 말이야. 사람은 공간이 일정한데 먹이도 일정한데 사람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잖아. 즉 개체수가 증가하면 환경저항은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밀도수는 누가 크냐? 밀도는 당연히 T1보다는 T2가 크겠지.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일정 공간에. 이해됐어? 자, 환경저항이라든지 밀도는 누가 크다? T1보다 T2가 크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걸 했어. 자, 봐라. 거기에 봐라. 개체군의 생장곡선 너무 중요하다 했다. 시간에 따른 개체군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이런 생장곡선은 생식활동에 저항을 받지 않으면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여 J자 모양을 유지한다. 근데 실제 생장곡선은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저항이 증가하면서 S자형이 된다.
환경저항이라는 개체군의 생장을 저해하는 환경요인이다. 서식지의 공간과 먹이 부족, 노폐물 축적, 개체군의 경쟁, 질병 같은 게 환경저항이야. 그리고 환경수용력은 이게 뭐라고?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실제 생장 곡선은 이거지. 이게 뭐다? 개체 생장이 저해되는 원인이자. 그러니까 이 사이가 간격이 뭐가 된다? 환경저항이 된다. 그리고 환경 수용 능력만큼 개체 수는 증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는. 먹이가 하고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증가하는 거야. 환경 수용 능력까지만. 이해됐어? 그리고 실제 생장 곡선하고 이론적 생장 곡선의 차이가 뭐다? 환경 저항이야. 이게 전부 다. 이 빗금친 파란색이 뭐다? 환경 저항인 거야. 빗금친 파란색이 환경 저항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옆에 보자. 이해됐지 이제? 자, 옆에 보충자료 봐봐. 개체군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체군의 특성은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의 고유한 특성과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서식, 공간, 온도 등의 비생물적 요인과 질병, 다른 생물의 기생, 포식 등의 생물적 요인이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봐봐. 궁금해 봐봐. 궁금해는 실제 생장 곡선이 이론적 생장 곡선과 달라지는 까닭은 뭘 거야? 자연 환경에서 개체군은 항상 환경에 저항받는다. 제한된 서식 공간에 개체 수가 늘어나면 먹이 감소, 경쟁이 심화되고 질병 등으로 인해 환경 저항이 점점 커진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체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환경 저항이 커질수록 출생률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진다. 환경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고? 개체 수에 비례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효모 보자. 효모. 탐구자료창에 효모 개체군의 생장 곡선 그리기. 봐봐. 효모라는 건 무슨 법이야? 무성생식이다. 출합법이다. 여기서 몸에서 혹이나 돌기가 자라가지고 개체로 커갖고 커지는 거야. 무성생식이야. 근데 봐봐. 효모 개체군의 생장 곡선 그리기. 뚜껑이 있는 시험관 8개에 1%의 포도당 수용액을 5ml씩 넣은 후 증류수 100ml에 건조 효모 0.01g을 섞어 만든 효모액을 1ml 넣고 35도씨 항원 수조에 보관한다. 2시간마다 시험관을 하나씩 꺼내 효모 배양액을 한 방울 덮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효모의 개체수를 측정한 결과는 표와 같았다. 0시간이 질 때 20개였어. 2시간이 지나니까 50개, 4시간 지나니까 120개, 6시간 지나니까 210개, 8시간 지나니까 230개, 10시간 지나니까 240개, 12시간 240개. 더 이상 증가 안 하네? 이해됐지? 그러면 효모는 포도당을 양분으로 이용하여 증식한다. 약 6시간 후에는 까지는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다가 점차 느리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10시간이 되면 더 이상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즉 효모의 생장 곡선은 S자 모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효모 개체군의 환경저항은 포도당 양이 제한적이므로 효모의 개체군이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지고 효모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여 서식 공간도 부족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저항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생장 곡선이 증가 안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가봐. 265페이지에 다른 실험이 있다. 다른 실험이 있는데 다른 실험은 좀 개구리밥의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다. 곡선 그리기다. 표는 pH에 따른 좀 개구리밥의 개체수를 측정하여 나타낸 거다. 그랬더니 pH가 4일 때, 2일 때는 5개, 4일 때는 7개, 6일일 때는
11개, 8일일 때는 20개, 10일일 때는 26개, 12일일 때는 32개, 이렇게 증가했어. 근데 pH5에서는 더 증가율이 더 빠르네. 2일일 때 6개, 11일일 때 10개, 6일일 때 18개, 8일일 때 37개, 11일일 때는 47개, 그 다음 12일일 때는 53개, pH 7일 때는 5개, 7개, 12개, 21개, 28개, 33개, 35개, 35개. pH 4하고 pH 7은 거의 생장곡선이 비슷하지. pH 5일 때가 생장곡선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보자. 종개구리밥의 개체군의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종개구리밥의 생장곡선은 S자 모양을 나타낸다. 이해됐지? 근데 pH5에서는 종개구리밥의 개체수가 잘 증가하지만 pH4와 7에서는 잘 증가하지 않는다. 즉 pH에 따라 종개구리밥의 개체군의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 pH도 뭐로 작용한다? 환경저항으로 작용한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보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개체군의 생장곡선 보자. 개체군의 생장곡선 보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개체군의 생종곡선이야. 생장하고 생종은 틀리다. 생장은 개체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생존은 버티는 걸 의미하는 거야.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야. 생장하고 생종은 틀리다. 자, 개체군의 생종곡선을 보자. 생종곡선을 보자. 생종곡선을 보면 이거는 무슨 자형이야? 일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어. 봐봐. 얘는 여기가 100명이다. 얘가 10명이야. 얘가 1명. 얘가 10명이다. 그리고 얘가 상대 수명이 50. 이랬을 때, 자 봐라. 얘는 일형은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일형이야. 이형은 이렇게 가보자. 이형은. 3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봐봐. 자, 처음에는 100에서부터 생존 개체수가 출발을 해. 서로 다른 종이지만 상대 수명이 0일 때, 100마리가 태어났고, 동시에 100마리가 출생했는데 상대적인 수명이 100에 달했을 때는 수명선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 때 100마리가 각각 어떻게 감소하는지 보는 거야.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봐라.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만큼 살아남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조사하면 개체군의 생식, 서식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넣을 수 있다. 일형은 적은 개체수를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낮아. 대부분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즉 초기에 일형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낮아. 누가 해준다는 거야? 부모가 보호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의 사망률이 낮은 거야.
부모가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새끼일 때 일형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체수가 초기의 사망률이 대부분 낮고 대부분 개체수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이런 게 뭐 있어? 사람, 코끼리, 돌산양 등의 대형 포유류가 있고, 그 다음 이형은 봐라. 야, 일형은 봐라. 일형은 뭐냐? 일형은 자 초기 사망률이 낮아. 그리고 후기의 사망률이 높아. 야, 자, 적은 수의 자손인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사망률은 낮은 거야. 적은 수의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든지 대형 포유류다. 근데 이 형은 봐라. 이 형은 뭐야?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뭐 있어요? 다람쥐라든지 조류, 새가 있다. 천적으로부터 꾸준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꾸준히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일정한 거야. 봐라, 이 형은 뭐라고 하냐?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죽는다. 각 연령대의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 자, 밑줄 봐라. 다람쥐 등의 초식 동물류하고 히드라, 기러기 등의 조류다. 그리고 사명은 봐라. 사명은 어떻게 돼? 자, 사명 같은 경우는 초기 사망률이 높아. 후기 사망률이 낮아.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자손 중에 소수만 생존한다. 처음에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았는데 소수만 생존하는 거야. 즉 부모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신경을 안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류들이 있지. 어류들은 그냥 뭐 어미가 그냥 수정만 시켜놓고 그냥 안 돌봐버려. 그러다 보니까 먹이가 되다 보니까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다 보니까 초기의 사망률이 큰 거야. 그래가지고 굴이나 오류가 있다. 굴이나 오류가 있다. 다만 사명은 뭐라고?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초기의 사망률이 높은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적다. 고등어, 굴, 그 다음에 어류 등이다. 이게 체외 수정을 하지.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 몸 밖에서 수정을 한단 말이야. 그냥 뿌려만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높아. 그리고 후기 사망률은 낮은 거야. 많은 수의 개체 수를 낳지만 소수만 생존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봐라. 개체 사망률은 봐라. 자, 일형은 뒤로 갈수록 높아져. 상대 수명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근데 이형은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 그러니까 일찍자야. 근데 사명은 초기에 사망률이 높고 후기에는 사망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되는 거야. 일형하고는.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보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는 개체군의 연령이
연령별 개체수의 비율을 갖다가 차례대로 쌓아 올린 연령 분포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에 따라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 생식 전에 연령 비율이 생식 전 연령 비율이 높으면 점차 개체군의 크기는 커지고 생식 전 연령층이 낮으면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진다. 즉 뭐냐면 애들이 많으면 생식 전 연령인 애들이 많으면 얘는 이제 개체군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애들이 적지. 생식적 연령군이 적으면 얘는 쇠퇴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이 한 명이 안 되잖아. 0.8명, 0.9명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 발전형은 생식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개체군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안정형은 생식전 연령층과 생식 후의 연령층이 개체가 비슷해 라고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작고, 쇠퇴형은 생식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오늘 여기까지. 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잖아. 오늘 배운 거 이해했어? 가자. 하원이 이제 끝났으니까. 야, 길게 기다렸지. 하원아. 이건 배운 거 이해했어? 가자. 그래 가. 그래 가. 야, 사랑이는 내일 6시에 와.